안녕하세요. 박인철입니다. 벌써 나는 나 방송 26번째 시간이 되었네요. 사실 제 살아온 그 흔적들을 살피다 보니까 아직도 좀 고등학교 시절에 머물고 있는데, 아무튼 사실 제 살아온 어떤 그 삶의 스토리가 나름대로 얘기가 좀 이것저것 많이 있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, 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옛날 얘기를 회상하는 데에서 머물고 있는 듯한 생각도 듭니다. 그렇지만 사람의 역사를 살펴본다라는 것이 어떤 그 원인과 결과 없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삶이라는 게 있어서 좋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의 어떤 그 성장 과정이나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지 않고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 자신이 잘했던 일, 못했던 일을 반성하고 자성하는 의미에서 차근차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고등학교 때 그야말로 처절한 그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서, 또는 가난을 이긴다기보다는 저 자신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제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자 이제 학교를 아예 휴학을 하고 돈을 번다는 목적으로 이제 목공예를 배우기 시작했었는데, 어 이제 봄이 되면서 어느 정도 그 연장이 좀 손에 익숙해지고 이 나무를 깎는 방법이라든지 이 나무의 특징들도 조금씩 익혀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, 이 나무가 물론 돌도 그렇지만 나무나 돌이 이렇게 결이 있습니다. 그냥 칼로 새길 때는 그걸 별로 못 느끼는데 대패질을 해보면은 나무의 결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냥 걸어갈 때는 못 느끼던 그 오르막 내리막의 그 경사가 자전거를 타면 확연히 느껴지는 것처럼, 이 나무도 대패를 이제 깎다 보면은 어, 결이 맞을 때는 나무가 아주 매끄럽게 잘 다듬어지는데, 반대로 이제 결을 거슬러서 대패질을 하게 되면은 나무가 오히려 대패날을 파고들어서 이 나무가 제대로 매끈하게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패날이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. 이제 그런 그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를 이제 배워가면서 그 조금씩 이제 기술을 익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, 그해 5월 달쯤 돼가지고 그 목공예를 가르쳐 줬던 선생님이 전혀 뜻밖의 제안을 해왔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다른 사업을 좀 구성하고 있는 게 있는데, 지금까지 이 목공예 작업실을 보려는 게 아깝기도 하고, 무엇보다도 자기가 거래했던 거래처들이 자기가 그만두면은 아쉬워할 것 같으니 누군가에게 이 작업장을 물려주고 싶다. 그런데 네가 이렇게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이 길에 뛰어들었으니까 아예 이 작업장 네가 인수를 받아서 어, 너의 책임 하에서 이거를 운영하면서 좀 더 네가 필요한 돈을 버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. 근데 사실 물론 일견 솔깃하게도 느껴졌지만, 제가
그 나무를 다루는 기술이 아주 뛰어나서 뭐 어떠한 공예품이라도 척척 뽑아낼 수 있을 만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, 또 무엇보다도 제가 그걸 들고 다니면서 장사를 할 만큼 거래처가 그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,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은 그것을 인수하는 데는 뭐 당연히 그 돈이 필요할 텐데, 저희 형편상 그 실습비를 낼 수 없어서 공짜로 가르쳐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, 그 작업장을 제가 인수할 만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엔 당연히 거절을 했죠.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. 라고 이제 정중하게 사죄를 했는데,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, 어, 내가 이, 여기 보증금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, 어차피 여기 정리하고 나가게 되면은 보증금은 네가 더 찾아가면 되는 것이고, 여기 연장이나 뭐 나무도 많이 있고, 또 그동안 내가 거래하던 거래처들을 다 소개해서 네가 최소한의 어떤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 챙겨주겠다.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금을 한번 준비해봐라. 라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은, 이 작업장을 인수하는데 얼마가 필요합니까? 하고 이제 액수를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보증금이 그때 당시에 뭐 20만 원인가 30만 원 같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아마 3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언제든 그만두면 바로 이제 집주인한테 회수해 나갈 수 있는 돈이고, 나머지 이제 연장과 나무값 등등해서 권리금조로 한 20만 원만 더 얹어서 50만 원을 주면은 이 모든 것을 너한테 다 물려주겠다.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.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뭐 물려달라고 사정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때 당시에 거기에 이제 취미생들도 몇 명 있었고, 또 그 목공예를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나를 콕 집어서 나한테 이렇게 그 인수를 제안한다는 것이 내 입장에서는 어차피 돈 벌자고 뛰어든 세계인데 굉장히 그 고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럼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, 그럼 언제까지 그 돈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? 라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한 달 동안의 여유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또 어머니한테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죠. 그 거기 작업장 선생님이 이런 제안을 하시는데 어머니가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? 그랬더니 뭐 가타부터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한숨부터 푹 쉬시는 것이었어요.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이제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때 저희가 살던 그 단칸방 월세 그 비용이 보증금 5만 원에 그 다달이 되는 월세가 6천 원이었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그 50만 원이라는 돈은 저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거금이었거든요. 그러니 뭐그 한동훈 씨는 어머님한테 뭐 돈을 어떻게 준비해 달라고 보채기도 참 막막한 상황이고, 뭐 제가 왜 그런 요청을 하는지 어머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고, 그렇지만 또 저 어머님 입장에서 그 선뜻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야말로 한숨밖에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.
이제 그날 또 밤늦게까지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, 자, 그럼 이것을 한다고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, 못한다고 거절을 해야 될 것인가, 또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. 그러다가 어차피 부모님이 내 학비를 못 대주니까 내 힘으로 돈을 벌어보겠다고 시작한 일인데, 이번 기회가 나에게는 두 번 다시 찾아오기 어려운 기회로 느껴지기 때문에 좀 내가 한번 뛰어보자라는 쪽으로 이제 마음을 굳혔죠. 참 지금 나이 들어서 생각해보면은 너무 무모한 도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, 그때만 해도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살아야 될 세상이 끊임없이 그냥 맞닥뜨려야 될 시련의 연속이라고 봤을 때 과감하게 이 고비를 하나하나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, 좋다, 그러면 내가 한 달 동안에 얼마만큼의 돈을 그 모을 수 있을지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고 결심을 굳혔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그 작업장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죠. 제가 지금 당장 가타부터 말씀을 못 드리겠고, 선생님께서 한 달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니까 그 한 달 동안에 그 50만 원이 준비가 되면은 제가 인수를 할 것이고, 그 기간 동안 내가 그 금액을 확보를 못하면은 다른 분에게 넘기십시오 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. 알았다고, 그러면 한 달 동안 열심히 해봐라 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나무 깎는 건 아예 제껴놓고, 자, 그럼 50만 원을 어디 가서 구할 것인가 라는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. 요즘에 그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얘기를 이제 가끔 듣는데, 어떤 그 투자가 필요한데 그 투자를 했을 때 그 이후에 그 수익이 100% 보장이 된다면은 뭐 너도 나도 거기에는 투자를 할 테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,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애매한 경우에는 목돈을 선뜻 투자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나서질 않겠죠. 또한 실패가 100%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아무도 투자를 안 하니까 뭐 투자를 모을 생각도 안 할 텐데, 성공할지 실패할지 좀 애매한 경우에는 그 소액 다수가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을 하면은 그 수익금을 서로 나눠 갖게 되고, 실패를 하게 되면은 뭐 투자금을 날려도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투자금을 모으는 경우에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그 나름대로 어떤 시스템을 지금 굴리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녀석이 휴학을 하고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뛰어드니, 누가 그런 애한테 그 목돈을 선뜻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? 차라리 그때라도 나한테 10,000원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해서 정말로 소액 다수로 10,000원씩 50명한테 모으면은 50만 원이 되니까 10,000원, 20,000원 이렇게 적은 돈을 모아서 마련하려고 생각을 했더라면은 오히려 일이 더 쉽게 풀렸을지도 모르겠는데, 그때만 해도 그런 식으로 또 머리가 돌아가질 않아 가지고 오로지
어떻게든 나는 50만 원을 마련을 해야 된다. 그래서 그 이상 되는 수익을 내가 창출해야만이 나는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욕심이 눈앞을 가려버리니까 객관적인 저 자신에 대한 그 냉철한 판단이 되질 않았던 것입니다. 그 후에 이제 이런저런 경험이 쌓여가면서 내가 욕심을 부렸을 때, 즉 욕심이 내 판단력을 흐리면은 꼭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겪게 되었습니다. 그것도 이제 뭐 여러 번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은 시야가 흐려졌다기보다는 시야가 좁아져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됐던 것이죠. 그렇지만 그 당시 이제 돈을 구하러 돌아다니면서는 나의 그 절박한 심정을 몰라주고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같이 고민해 주지 않는 어른들이 참 야속하게 느껴지고 그 외로움 속에서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을 겪고 헤매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그 고독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. 지금 제가 그런 과정들 속에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는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감당해 내기에는 너무나 벅찬, 너무나 끔찍한 시련의 어떤 그 무게 속에서 제 자신이 허우적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어쨌거나 제가 그 작업장을 저에게 인수를 맡기려고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선생님이라는 말을 쉽게 붙이지 못하고 그냥 선생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 사람의 본심을 뒤늦게야 깨닫게 되었고 결코 그분이 나에게 은인이 아니라 함정에 빠뜨렸던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나서는 그분에게 가졌던 그 모든 존경심, 감사했던 마음이 죄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어떤 그분에 대한 그 아쉬움은 그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시간을 내가 보냈었는지 그동안에 어떤 마음의 흐름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. 끝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이제 구독자를 모아달라는 부탁을 이제 많이 안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친하게 지냈던 후배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몇 명이서 이제 구독해 주셔서 정말 한 달에 뭐 10명도 안 되는 소수가 조금씩 이제 구독자를 늘려주고는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왕 들으시는 거 주변에 좀 소개를 해서 구독자를 좀 많이 늘려주시고 또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느낌이 있으면은 또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